우리가 보통 어떤 장사건 간에 20년 전, 30년 버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들. 그때를 대부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이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좀 조율하는 게, 튜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마다 연말마다 돌아오는 이제 트렌드 전문가 소장님. 이번에는 이제 요 책, 라이프 트렌드 2025 책 출간하셨는데, 요걸 가지고 또 2025년을 전망하고 미리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책을 나중에 시청자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간략하게 12가지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가장 큰 타이틀이 조용한 사람들이고요. 조용한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솔로프로너도 있고요. 네. 1인 기업에 대한 네. 얘기. 그 다음에 솔로프로너와 연결되는 게 AI at Work도 있고, AI at Work와 연결되는 게 AI 스트레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하이엔드 체어, 비싼 의자에 대한, 그냥 비싼 의자가 어떤 다양한 욕망을 불고오는지, 거기다가 러닝 열풍, 러닝 열풍이 만들어내는 효과,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죠. 그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생길 의식주의 변화. 이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요 상황들, 거기다가 이제 웰다잉, 마지막이죠. 살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흐름들, 뭐 요렇게 해서 12가지쯤 돼요.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근데 뭐 사실 이 키워드라는 게 2025년에 휩쓰는 키워드,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렇게 12가지 뭐 해마다 뭐 조금씩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뭐 이 키워드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든가 구글의 트렌드 분석을 보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12가지 딱 좁히는. 그렇죠. 보통 이런 키워드는 엄밀히 따지면 제가 12개는 12가지 명제예요. 네. 12가지 명제고 그 속에 나오는 키워드는 사실은 한 50개쯤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왜 요때 얘기하느냐. 네. 그건 이게 농작물하고 비슷해요. 네. 잘하잖아요. 사람들의 욕망도 그렇고 산업도 시장도 자라요. 시작을 만약에 100이라고 두면, 사람이 100이면 처음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100명이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한 명 쓰다가, 그렇죠. 10명 가다가, 그렇죠. 어떤 거는 10명도 가기 전에 죽는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농작물 관리하듯이 굉장히 많은 트렌드 이슈들을 카테고리별로 해서 시기별로 다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얘가 크는지 잘 크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명, 한 10%쯤 왔다 싶은 걸 주로 제시해요. 이게 10%쯤 들어서야지 왜 이때가 필요한 건가 하면, 이게 보통 20, 30 넘어갈 때가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한 2, 3%까지 몰라도 돼요. 그거는 제일 앞단에 누군가가 신경을 쓰겠지만 그러고 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렌드가 산업적,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타이밍에 보통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장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12가지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중요한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조용함을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조용함이란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범주가 담겨 있어요. 조용함이란 말, 우선 조용함, 뭐 성격이 조용함도 있고 소리가 청각적으로 조용함도 있을 텐데, 요즘 부각되는 조용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조용한 여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지, 관광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관광지가 일상 중심이죠. 주인공이죠. 그렇죠. 어딜 갔다 사진 찍고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인 시대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단체 여행. 때로 몰려가서 빨리 찍고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많이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같은 에펠탑을 가더라도 거기 앞에서 내가 뭘 느꼈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에펠탑을 보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 찍는 시대는 아니죠. 그쵸. 그 근처에서 내가 뭘 먹느냐부터, 거기서 어떤 데서 내가 뭐 마사지를 받거나 힐링을 하거나 내가 거기서 산책을 하거나, 중요해진 맥락이 달라지면서 여행의 방향이 바뀌고 여행 상품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가 조용한 걷기, 뭐 조용한 캠핑 가도 주변 사람들 모르게, 캠퍼들이 어디 가서 갔다 오면 흔적이 남죠. 민폐가 되는 건 거고, 근데 자연 속에 가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즉 흔적 없이 깨끗이 다녀오는 게 이게 조용한 캠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조용한 여행에서의 태도가 하나 조용히 나오고, 또 조용함은 고용에서의 태도예요. 조용한 사직이라고 있죠. 회사 다니면서 내 마음속엔 딴 회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원서 쓰고 공부하고 회사 생활에 100%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속상하죠, 이런 직원들이 많으면.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못된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 이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조용히 뽑고, 내보낼 때 조용히 내보내고, 고용의 방식에서 조용함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갔다 들어왔다가 많아지는 시대, 구조조정 많아지고 산업이 빨라지는 시대니까 들어왔다 나갔다에 갈등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해져요. 또 이런 조용함 말고도 청각적 조용함. 우리가 보통 요즘 사운드 베스, 사운드 테라피, 뭐 사운드 힐링, 싱잉볼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명상도 하고 마음을 다지는 거죠.
왜 청각으로 다지냐?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거죠. 뭐 빌라, 연립,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 서울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3%. 그 외 나머지 97%는 내 벽이 온전히 내 벽이 아닌 거고 내 천장, 내 바닥이 온전히 내 게 아닌 거예요. 불필요하게 갈등을 겪을 소지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래서 옆집에 떠들어도 그래 이웃인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민감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인데 우리는 단독이 아닌 다 공동에 살아요. 네.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를 안 듣게 좀 조용하게 하는 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용한 세상이라면 조용한 데 돈을 누가 쓰겠어요? 시끄러운 세상이니까 조용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카페 중에서도 침묵 카페가 있어요. 여기 말 못해요. 주문도 DM으로 하는 거예요. 술집도 침묵 술집, 여기도 조용한 거예요. 술만 마시고 음악만 듣고 뭐 음미하는 정도인 건 주로 거지. 이런 데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겠네요. 혼자 가는 데죠. 둘이 가지는 않겠지. 요즘 혼술, 혼밥, 혼커피 많이 늘었잖아요. 만약에 떠들고 싶다 그러면 스타벅스 가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카페가 다 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런 공간이 나와서 장사가 되는 거고 쇼폼도 그래요. 쇼폼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물건을 팔 때 짧은 시간에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떠들겠어요. 다 요란한 쇼폼이니까 조용한 쇼폼이 있어요. 물건 들고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쳐다보는 거죠. 시끄러운 거 보다가 한 5초 만에 넘기고 하는데 오히려 길게 쳐다보니까 쇼폼의 방식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딕셔너리닷컴의 미국의 딕셔너리닷컴이 정한 올해 2024년의 단어 드뮤어라고 있는데요. 이 드뮤어란 말이 조용한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함이 패션, 뭐 고용 문제부터 여러 동네에서 다 나와요. 또 여기다 또 하나의 조용함. 가전제품 중에서도 같은 기능이어도 조용하면 더 비싸요. 뭐 가전제품 원래 그쵸. 조용해야죠. 그래서 캄테크라고 해서 이런 쪽에 기업들도 관심이 좀 많아져서 더 팔려고 애를 쓰고 거기다 요즘 전 세계 부자 중에선 내성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전 세계 최고 부자 뭐 탑 10급에서는 빅테크 CEO들을 보면 요즘에는 좀 조용하신 분들, 공대생들 기반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외향적이란 말이 사교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뭐 회사 내에서도 정치도 잘하고 승진도 잘했어요. 근데 테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IT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내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 설득시켜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창업자들이 초창기에 친구 좋아하고 술자리 많고 맨날 파티 가야 된다? 개발이 늦겠죠. 왜냐하면 그걸 전 세계에서 한 회사 한 사람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은 아이템을 수천 수백 개가 하는 건데 누가 가장 빨리 잘하냐 게임인데 외향성은 불리해요 오히려. 지금 세계적인 부자도 그렇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 리더도 내향성이 많아요. 근데 더 공교롭게도 한 2년 새 미국의 빅테크가 촉발시킨 구조조정, 대량 구조조정에 한두 명 정리도 아니고 어떤 회사 몇만 명 단위로 막 정리하는데 이런 회사의 경영자들, CEO들이 내향적이에요. 같이 데리고 오랫동안 있던 사람, 같이 있는 사람 어떻게 잘라 이게 아니고 산업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냉정하지만 이 판단해야 됩니다를 더 잘해요. 리더십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거기다 소비에서도 내향성 소비라고 그래서요. 오지랖 넓고 뭐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을 다 해요. 사람하고 흥정할 필요도 없고 모임도 잘 안 가지고 회식도 잘 안 하고 혼자 많이 놀고 소비에 있어서 내향성 중심이 확실히 커졌어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외향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이가 내향적이면 웅변학원 보내서 뭐 그랬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내향과 외향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내향을 죽일 필요가 없이 이것도 잘 끄집어서 살리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화두가 될 거고 술, 성인, 음주율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계속 줄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줄어요. 술 안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혼자도 잘 놀고 이러면서 과거와 달라진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용함이 그냥 청각적 조용함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이 바뀌는 거니까 최근 한 5년 새 망하는 자영업과 뜨는 자영업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란한 것들이 자꾸 져요. 조용한 것들이 자꾸 뜨고요. 유흥산업, 주류업 계속 죽어요. 점점 우리는 이 조용함이라는 화두가 그냥 단지 청각적 느낌, 뭐 내성적 성격의 느낌이 아니고 비즈니스와 소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런 트렌드. 보통 제가 트렌드를 소개할 때 가장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괜히 첫 번째 오는 게 가나다 순이 아니고 얘들은 보통 메가 트렌드가 될 애들 첫 번째 얘기. 한 10년치는 갈 애들. 잠깐 한두 해 놓쳤다고 뭐 큰 손해 이게 아니고 10년 갈 애들이니까 이거 놓치면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을 손해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리더십, 이제 아마도 빅테크 CEO들이 이제 내향적이신, 조용하신 분들 많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책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 사회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상단에 계신 분은 몰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건가요? 옛날의 시스템은 그랬죠. 네. 요즘 기업에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몇 년간 계속 바꾸고 있는 게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지가 더 많이 한 것처럼 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늘상 손해봤잖아요. 이런 걸 딱 걷어내고 업무 성과 자체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내향적인 사람이 손해 안 보게끔. 엄밀히 따지면 내향, 외향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성과 낸만큼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공정하게. 그쵸. 그렇게 되니까 옛날과 달리 이제 불리할 게 없어진 거. 뭐 내향이라고 더 유리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불리할 것만 걷어내도 능력 그 자체로 평가받는 거니까.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요즘 챗GPT 같은 AI, 로봇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이제 살아가고, 일하고 이제 관계 맺고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서 외향적 성격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 외향적인 건 사람을 관리하고 뭐 사교잖아요. 사교. 그렇죠. 사교의 기회가 자꾸 줄어들죠. 네. 회사에서도 점점 동료 중에 이제 로봇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 거죠. 동료 중에 AI가 자꾸 들어오는 건 거죠. 그러면 과거 같으면 걔들이랑 회식 완전 못하는 거죠. 회식은커녕 어울림도 못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든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생들도 예전처럼 모이지 않죠.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집단으로 뭉쳐지는 환경보다 개인으로 가는 환경이 훨씬 더 강화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계를 도구로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뭐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거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잘해왔던 인맥 위주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설 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인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인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기승전 인맥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옛날 같진 않다. 그렇죠. 예전 사람들은 어떤 모임, 러닝을 하러 가도 끝에는 술 먹고, 어떻게 뭐 인맥 쌓으려고 들고, 독서도 가도 책 읽고 끝에는 술 먹고 인맥이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러닝 가면 러닝만 하고, 독서 가면 독서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저 근데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요거는 메가 트렌드에서 첫 번째 넣었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건가요? 우리 사회에서 내향과 외향을 모두 개인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인맥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겪었던 사람, 인맥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다 지배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향성을 끄집어내려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공부를 시킨 게 많았었어요. 그런 게 좀 걷어지는 차원. 그리고 사교와 인맥이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맥 때문에 투명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집단 환경이 굉장히 좀 우린 가깝죠. 강하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양극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쪽 끝에 있는 편이에요. 개인주의는 어느 쪽이 제일 강하냐? 북유럽이 제일 강해요. 그쪽에는 뭐 유럽 자체가 좀 개인주의적 성향인데, 북유럽은 집도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개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투명성 지수 제일 높은 데가 그 동네예요. 부정비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 나라의 정치인이 단돈 뭐 10만 원이 뭔가 이거 갖고도 사실은 나 사표 쓸게 이럴 수 있는 나라고, 우리는 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집단주의적인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가면 한국 사회도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해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좀 덮었다면, 우리는 남이야. 이종은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잘한 거지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 그럼 메가 트렌드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돈 버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옛날 사람들이 술 장사는 안 망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술 장사 망합니다. 주류 업계도 점점점 무알코올 쪽으로 자꾸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왔다면 모임이 없을 때도 뭔가 만들어지는 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조용함을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조용함을 돈 내고 산다는 얘기니까 아까 뭐 친묵 카페, 칠묵 술집도 마찬가지지만 청각적인 뭔가 자극을 줄여주는 쪽에서의 상품도 자꾸 나올 거고, 가전도 좀 조용한 거, 그리고 외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집안에 방음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쪽의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건 거죠. 거기다가 사회에서의 관점에서도 일자리 구조가 바뀔 거고 평가 방식이 바뀔 거고, 이런 거면 갈등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 갈등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다면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사회가 되는 것도 좀 긍정적일 거고. 굉장히 많은 퍼즐들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키워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크게 그룹으로 5가지 그룹이 있고 이 속에도 수십 개의 키워드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단어만 외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놓치는 거죠. 조용함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퍼즐을 책 속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카페나 술집,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용한 카페, 침묵 카페, 침묵 술집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면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수다를 하면서 또 칼로리 소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먹고 싶은 것들, 술도 부딪히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 중에 침묵하는 카페가 0.0001%겠죠. 이게 한 1%, 2%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카페가 다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을 한 5%까지는 소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개수가 훨씬 부족하죠, 공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카페나 술집이 이제 전에는 가격이 좀 저렴해도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들이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침묵이다 보면 혼자 가든 아니면 여러 한 두 명이 가도 아무래도 좀 적게 먹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고퀄리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맞는 시장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혼자 있잖아요. 음악을 더 잘 듣겠죠. 네, 음미하게 되고. 그러면 스피커도 뭐 술자리에서 시끌시끌한 데도 음악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싼 스피커 써도 되지만 그런 데는 아주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 입장료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정도를 돈 낼 수 있는 수요층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졌죠, 옛날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장사건 간에 20년 전, 30년 버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들. 그때를 대부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이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좀 조율하는 게, 튜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는 좀 오히려 저가보다는 고급 서비스가 더 니즈가 맞겠네. 자, 또 책에 텍스트입이라는 라이프 트렌드 요 2025 책이 나오던데 텍스트입은 무슨 말이고 왜 텍스트입이 등장한 거죠? 텍스트입은 2024년 봄부터 등장한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게 힙하고 멋지다는 얘기예요. 이게 20대 초중반들에서 좀 번진 메시지인데 20대 초중반이 왜 종이책을 들고 다닐까? 아무도 안 들어서 그래요. 희소성이에요. 이 나이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편적인 시대에 태어났어요. 주변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만 만지는 걸 봤지 종이책을 만지는 걸 못 본 거예요. 왜? 우리의 성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거든요. 한 20, 30년 전만 가면 책 읽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꼭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지금 20대들이 책 자체가 종이책의 물성도 신기한 거고 그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 세계에서 아이콘이 되는 연예인들도 종이책을 들고 다니고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판 시장이 부흥하냐? 아니에요. 책 안 팔립니다. 왜냐? 굿즈잖아요, 이게.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그 느낌은 이쁜 책 한두 개면 되잖아요. 읽는 게 아니니까 매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책은 안 팔립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성인도 책을 안 읽고 애들도 안 읽고 다만 그나마 아이들 세계에서는 종이책의 물성에 대한 신기함은 생겼고 이걸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는 이제 출판계가 할 숙제 같은 건 거죠. 이 대목에서 성인들이 좀 반성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책을 지독하게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OECD 국가에서 청소년들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학습력 테스트를 해봐요. 상위권이에요. 똑똑합니다, 애들이. 문해력, 이해력, 모든 거 똑똑해요,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근데 성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면 우리가 중간으로 훅 내려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한 50대 이후는 하위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평소 써먹는다고. 그게 세상이 멈춰 있을 때는 그게 통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 점점 나이 먹고 멍청해진다는 것은 그 멍청함이 혼자 있을 때 멍청하면 괜찮은데요. 그 멍청함 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뭔가 가르치려고 들 거고 회사에서도 뭔가 가르치려고 들 거고 선거할 때 투표할 때도 반영할 거고 나이 든 성인들이 책을 안 읽어서 멍청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20대들이 이런 텍스트입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보여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희소한 느낌으로 만들어둔 이 한국의 성인들 반성해라 같은 메시지예요, 이거는. 공항 패션부도 공항 책이 화제라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지랑 그럼 그렇죠. 이게 연예인들이 팬들이 많을 거잖아요. 10대, 20대들이. 그들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걸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공항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10대, 20대들이 책과 아예 관심 없고 그랬으면 종이책 왜 들고 다녀요? 딴 거 들고 다녔겠죠. 그들 사이에 이게 굿즈처럼 되니까
된 거고, 이 흐름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건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아주 일시적인 흐름이고, 이걸 출판계에서 그들이 선호할 만한 메시지를 자꾸 뿌리고 책을 내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굿즈 같은 느낌이에요. 영국이랑 미국은 달라요. 원래 이런 흐름이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영국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이 Z세대들 사이에서 독서 붐이 불어서 전체 출판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20대 인플루언서들, 뭐,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뭐, 그 팔로워가 1000만인, 이런 급들의 사람들이 책을 자꾸 읽고, 독서 모임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가벼운 에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책들. 환경에 대한 얘기, 젠더에 대한 얘기,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20살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굿즈가 아닌 독서잖아요. 한국의 연예인들도 아직은 좀 말랑말랑한 책인데 좀 더 지나서 좀 사회적인 얘기들을 다룬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정치인이거나 사회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라면 당연히 사회 변화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맞고, 해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측면에서 책도 마찬가지, 그런 좀 씹었을 때 좀 딱딱할 수 있고 소화 바로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안목도 자꾸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이 흐름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서 10대, 20대들이 어려운 책들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 바람이 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고, 불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출판계의 부흥은 아마 이어질 것 같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만약에 가벼운 책만 보다가 굿즈처럼만 군다 그러면 쑥 꺼질 거고. 여기서는 그 굿즈에서 멈춘다면 크게 돈이 되는 키워드로 발전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죠. 여기서도 돈이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출판 시장은 돈이 안 되겠죠. 그렇죠. 책 중에서 아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아트북은 책 한 권이 엄청 몇십만 원,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런 책을 굿즈로 사기 너무 비싸죠. 그래서 가짜 책이 있어요. 플라스틱 모형책. 껍데기는 아트북이에요. 근데 열면 플라스틱 통이에요. 이런 거는 10,000원 미만, 몇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장에 멋진 책을 꽂아두고 싶은데 아트북으로 책을 막 100권 꽂아놓으면 차 한 대 들어가야 돼요. 가짜 책, 모형책을 넣으면 굉장히 싸죠. 아마 사람들 그 스타필드 그 별마당 도서관 있죠. 네, 압니다. 거기 책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가짜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집안에 꽂아두는 거예요. 인테리어용 모형책 판매량이 엄청 늘었어요. 자, 또 그 다음 키워드가 자발적 고립주의자인데, 올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좀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립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학교에도 있었고 대학에 있다가 학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동료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울리고 뭐 이역을 잘 못하세요. 아예 나 발 끊겠다. 나는 나 혼자 영원히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애초에 이분이 조금 더 사교적이었다면 이분의 인생에서 나오는 수많은 저작들이나 이분의 철학에선 덜 개인주의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삶 자체도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철학도 마찬가지 그랬었고, 남과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로 보통 나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왜 이게 화두가 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은 못 바꾸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만큼의 힘은 개개인은 없잖아요. 개개인이 뭉쳐서 뭐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개개인은 없으니까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 하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내가 혹시 쓰레기 보이면 쓰레기 좀 줍거나 이런 행동들, 엄밀히 따지면 모든 행동들이 나를 바꾸는 정도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고, 근데 세상이 주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겪게 되는데 이걸 안 겪게 되려면 사실은 자기만의 룰이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생전에 했던 수많은 저작에 있던 메시지들이 지금 시대 코드에 잘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나 니체에 대한 책이 지금 처음 8년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이분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의 책들이 10년 전에도 한 번, 그 전에도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밀어봤어요. 밀어서 이게 좀 먹히는 시대가 있고 안 먹히는 시대가 있고, 조금 팔다가 만 시대가 있고 지금 엄청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시대의 보편적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갈증이 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울리는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나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 다 지우고 나는 내 살 길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고, 이분의 메시지를 책에선 좀 독설적으로 좀 다루니까, 더 냉정하게 다루니까 이게 또 지금 시대 코드에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년 전, 20년 코드면
왜 저렇게 이 사람은 강압적으로 얘기해? 이러면서 독자들이 싫어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세게 얘기해주면, 맞아. 저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 그러는 건 거죠. 집단주의적 문화 한국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벗어냈다는 의미예요. 개인주의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건 거고, 이런 철학이 이번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바람이 불었으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을 땐 철학이 늘상 필요한데요. 그 철학을 읽고 철학을 얘기한다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지적 허용도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굿즈 같은 형태도 될 수 있고 해서 딱 아기가 맞는 그런 주제이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독서를 하듯이 소피나가 해주는 말들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남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다라고 했으면 이런 책이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하고 안 어울려도 되겠다.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면서 거기다 뭔가 지침이 담긴 독설적인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거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너무 잘해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싼 물건 사잖아요. 참고로 벤츠하고 BMW 전 세계 국가별 판매 순위 우리가 몇 위쯤 되냐면요. 미국 1위 아닌가요? 1위까지는 아니고 5위쯤이에요. 5위. 우리가 전 세계에서 5등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구수로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인구 당으로 치면 1위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벤츠 S클래스는 우리가 2위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BMW 5 시리즈 우리가 1위도 종종 해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명품도 우리가 첫 손에 꼽혀요. 엄청난 나라. 이걸 진짜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아닌 사람들이 사서 카푸어도 제 있고. 주변에 일반 대기업 직장인 지인들 중에서 외제차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여력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 누군가와 비교 때문에, 하차감 때문에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은 리미트가 없어요. 숫자가 끝이 없잖아요. 10억 가진 사람은 12억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이면 그럴 거고, 비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상 아쉽고 불행한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꽤 많이 가졌음에도 불행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탑이잖아요. 행복지수 최하위권이잖아요. 근데 경제력으로는 꽤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 먹고 살만한 나라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못 견디느냐? 비교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비교의 삶을 그만두겠다. 이게 일종의 자발적 고립이에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고립되면 이거 불행한 거죠. 근데 내 의지로 고립한다는 얘기는 나 가끔 사람 끊을래. 필요하면 내가 붙일래.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초창기는 사회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이 산속에 숨었구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난 이제 자연 속에서 혼자 한번 살아볼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10년 넘었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주 시청자들은 40, 50대 남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스트레스나 가장으로의 스트레스나 돈 벌어야 되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건 거죠. 이런 욕망들이 계속 커져가는 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 고립주의자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겠죠? 늘어날 거예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보통 그동안 참아왔어요. 인맥이 싫은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회식 싫은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 잘 안 참죠.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나마 좀 안 참는데 아직도 일부 참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예 확 안 참겠죠. 그런 거와 연관된 비즈니스는 더 죽겠죠. 회사 근처에 단체 손님이 가는 식당, 이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유흥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냥 싼 거 잔뜩 먹고 오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비싸더라도 뭔가 음미하거나 뭔가 특색 있는 이런 쪽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